정약용은 만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오랜 벗의 말 한마디라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 차마 등을 돌리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 한쪽이 무겁고 그런데도 연락이 오면 또 받게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인연은 함부로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면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낯선 사람의 물에는 잊히지만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는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 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남긴 상처에는 시간조차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한양에서 벼슬 하던 시절 그에게는 오래된 벗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논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벗은 정약용의 곁에 있을 때마다 묘한 방식으로 그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칭찬하는 듯하면서 깎아내리고 걱정하는 듯하면서 불안을 심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우정이라 여겼습니다. 오랜 사이니까 속이 깊은 사람이니까 본심은 그게 아닐 거라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벗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가슴 한편이 허했습니다. 분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돌아오면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관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정약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남이 채움이 아니라 소모가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길이로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래 알았으니 깊은 사이일 것이라고, 함께한 시간이 많으니 쉽게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의 상처를 더 정밀하게 겨누는 법을 익히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를 찌르면 아픈지, 어떤 말이 밤새 잠을 빼앗는지, 오래된 사이일수록 그 지도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긴 상처가 가장 오래갑니다. 낯선 이의 돌멩이는 피할 수 있지만 신뢰했던 사람이 던진 돌은 피하지 못한 채 맞게 됩니다.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하겠느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헤어지면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되씹게 되는 누군가. 그 관계를 지키는 이유가 애정입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과 의무감입니까? 혹시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자신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리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떠나야 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자신의 얼굴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유독 빛나는 사람,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올라갑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감정이고 그 자체로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부러움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재주 있는 벗을 만나면 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었다고. 하나는 저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전자는 나를 성장시켰지만 후자는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러움은 내가 아직 닿지 못한 곳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안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움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투는 결이 다릅니다.
질투는 상대가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3자가 끼어듭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는 비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갔다는 박탈감. 질투의 본질은 빼앗겼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빼앗긴 것이 없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질투는 조용히 사람을 좀먹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재고 따지고 분개합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 그것이 질투의 온도입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 같은 관아에서 일하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재주가 뛰어났으나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입으로는 축하한다 하면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약용이 임금에게 인정받는 날이면 그 동료는 며칠간 말수가 줄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그것을 성품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그 동료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성취가 자신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축하할 수 없습니다. 축하하는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쁨이 나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축하란 자기 부정과 같은 것입니다.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의 성취를 보며 나도 저기에 닿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넓어집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질투를 품은 사람은 상대의 성취를 보며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좁아집니다. 독점하려 하고 비교하려 하고 결국 파괴하려 합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방향을 가릅니다. 같은 감정의 뿌리에서 출발했으나 한쪽은 연결로 가고 다른 한쪽은 단절로 갑니다. 그대들의 마음속에도 이 두 감정이 함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 관계의 정원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마을에서 두 사람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내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밭일도 함께하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둘을 형제보다 가깝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생을 함께할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관찰한 바로는 그 관계에는 미묘한 기울기가 있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내는 성품이 온순했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양보하는 쪽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벗은 영리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은 늘 그 벗이 내렸고 농사짓는 사내는 따르는 쪽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이 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포기였고 배려가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이라는 겉모습이 그 안의 균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를 두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벗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밭 쪽으로 물길을 돌렸습니다. 농사짓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그 사내가 혼자 밭둑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속이 상하지 않느냐고. 사내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상하다마다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제 벗이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정약용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래된 정이 사슬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묶어두는 사람, 의리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한쪽이 끊임없이 자신을 줄이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줄이는 쪽은 이것을 의리라고 부르고 당연히 여기는 쪽은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둘 다 착각입니다. 나를 깎아서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상대의 양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관계란 두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짐을 지는 다리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다리 위에 서 있던 두 사람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 사내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한때 그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벗의 잘못을 눈감아주면서 그것을 너그러움이라 착각했고 불편한 말을 삼키면서 그것을 인내라고 포장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유배라는 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삼킨 말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불편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리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줄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떠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둡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었던 아이, 형제 사이에서 양보해야만 평화가 유지되었던 아이. 그 아이는 자라서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나를 줄이면 상대가 편해지고 상대가 편해지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공식을 몸에 익힌 것입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 공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거절해야 할 순간에 입이 얼어붙고 싫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을의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붙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속으로는 인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타인의 양보를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상대가 줄어들수록 자신이 커지는 듯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팽창일 뿐입니다. 바람을 넣어 부풀린 것은 바늘 하나에 터집니다. 진짜 단단한 것은 천천히 자란 것입니다. 타인을 밟고 올라선 높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총명했으나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다른 이가 칭찬받으면 웃으면서도 주먹을 쥐었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비아냥으로 무장했습니다. 정약용이 그를 가르치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아 본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타인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사람에게 타인의 빛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꺼버리고 싶어집니다. 칭찬이 아닌 비난으로, 격려가 아닌 조롱으로 상대의 빛을 흐리게 만들려 합니다. 이 젊은 선비는 정약용에게 유독 집착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다른 제자를 칭찬하면 며칠씩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었지만 눈빛에는 서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그 마음을 다독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독임이 반복될수록 그 선비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인정의 크기가 커져야만 만족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그릇,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중요한 통찰에 이릅니다. 사람을 돕는 것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의 결핍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결핍을 내가 채워주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착각이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한쪽은 끝없이 주고 다른 한쪽은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국 둘 다 지쳐 쓰러집니다. 상대를 구하려다 자신이 빠지는 늪. 그 늪의 이름을 정약용은 알게 되었습니다. 경계 없는 온정이라고. 따뜻함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한계가 없으면 따뜻함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울타리 없는 정원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나 아무나 들어와 꽃을 밟고 지나갑니다.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울타리를 세웁니다. 꽃을 아끼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아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곁에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가까이 오던 이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먼 길을 걸어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떠난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느냐고, 그 많던 정은 어디로 갔느냐고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원망보다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을 통해 남은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는 것. 관계의 진위는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궁핍할 때 드러납니다. 축제의 자리에는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장례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곁에 있으되 진심이 아닌 사람, 남아있으되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이런 관계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떠났으면 깨끗이 잊을 수 있는데 남아있으니 계속 흔들립니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곧 선이라는 착각, 이것이 우리를 오래도록 잘못된 관계에 묶어두는 끈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한 노인과 자주차를 나누었습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넓은 인맥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재산이 줄자 벗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노인의 표정이 밝아지다가도 돌아간 뒤에는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이 까닭을 물었더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올 때마다 옛날 내 재산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의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그리워서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곁에 있되 나를 보지 않는 사람. 그것은 부재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줍니다.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를 보지 않는 눈, 그 눈이 주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사무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움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남 뒤에 힘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경계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의리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노인의 얼굴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이이기에 작은 불균형이 세월과 함께 깊은 골이 됩니다. 한쪽이 늘 참고, 한쪽이 늘 말하고, 한쪽이 늘 맞추고, 한쪽이 늘 요구하는 관계. 그것이 10년, 20년 쌓이면 참았던 쪽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이 비치는 순간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기 전 아내에게 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미안함과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훗날 더 깊이 후회한 것은 편지에 쓰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아내의 침묵을 편안함이라고 착각했던 것. 아내가 말을 아끼는 것을 동의라고 넘겨 짚었던 것. 아내의 양보를 성품이라고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포기를 잃지 못했던 것. 정약용은 유배지의 긴 밤 동안 비로소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멀어지고 나서야 가까이 있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침묵 속에는 말하고 싶었으나 삼킨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자식은 그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관계. 자식이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을 효도라 부르고 부모가 자식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용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통제가 있고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체념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달고 있기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알아차리더라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잖아요, 효도잖아요 라는 말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비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너희 스스로의 뜻을 세우는 것이 더 기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양이 아니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깨달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면 상대가 자신의 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때로는 거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관계가 숨 쉴 수 있는 틈입니다. 관계란 개인에서 시작하여 가족으로, 가족에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바탕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허문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의 돌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빼는 것이 더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때로는 빼야만 남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언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하지 않은 물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오늘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고, 평소에는 무심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린 결정은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분노의 열기 속에서 자른 관계는 열기가 식은 뒤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내가 아프다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 번의 상처는 관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관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구조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상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균형을 찾기 위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상대의 반응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달라지려는 노력이 보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됩니까? 내 아픔을 말했는데 되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의 구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 관계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축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좋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피어납니다. 반대로 해로운 관계 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줄고 꿈이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셋째, 이 관계를 유지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방향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상대를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인정입니다. 상대도 자신만의 상처와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되 이해가 곧 감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경계는 행동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떠날 수 있고 이해하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이별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상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지금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조용히 전해 보십시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의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자신의 본래 모습이 적혀 있다면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신의 윤곽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이 18년에 이를 무렵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남은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인맥은 모래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소수의 제자와 멀리서 편지를 보내오는 몇몇 뻗뿐이었습니다. 정양용은 그것을 비로소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많은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수백 명의 인사가 오가던 시절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정막 속에서 비로소 귓가에 닿았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익숙했던 것이 사라지면 빈자리가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얕은 호흡으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느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조심하느라 제대로 숨 한 번 쉬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빈자리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아무 것이나 끌어들이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늦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적은 사람만 남았을 때였다고. 관계가 줄어든 만큼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 물음이 두려워서 관계 속에 숨는 사람이 많습니다. 번잡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약속으로 일정을 채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은 자신은 결국 관계 속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떠난 벗에 대한 원망은 세월이 지나며 무뎌졌고 그 자리에 담담한 이해가 남았습니다. 정양용은 그 벗도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상처가 만나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떠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둘 다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별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남겨두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마지막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인맥도 아니고 오래 참았다는 훈장도 아닙니다. 남는 것은 관계가 지나간 뒤에도 온전히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만남이 끝나고 모든 인사가 지나가고 홀로 방에 앉았을 때 거울 속에 비치는 얼굴. 그 얼굴이 낯설지 않다면 그대의 관계는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자신을 알아볼 수 없다면 무언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그대의 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 여쭈었던 그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대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관계를 지키는 이유가 정말 애정이십니까?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싫은 것을 싫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의리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양용이 유배의 끝에서 남긴 이 깨달음이 오늘 그대의 하루에도 조용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